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과 휴진 등 의료 대란 현실화 우려 속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네온셋 1호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군지 문형으로 총 11개의 위성이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실용 위성보다 크기는 작지만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해 더 넓은 지역을 더 촘촘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이아몬드는 고온 고압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대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다이아몬드 합성법은 방법 자체가 간단하고 양자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오늘부터 오는 7월까지 당일치기 관광객에게서 5유로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시 입장료를 받는 세계 최초 사례인데 극심한 혼잡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다른 관광 도시들도 이번 실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위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기구라며 일시적 해결은 어렵겠지만 위원회 활동이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도 조속히 특위위원으로 합류해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요자 단체, 기재부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위원을 포함해 모두 2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진일을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해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비대위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며 근무 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휴식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가 최근 성대 의대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성병원 교수의 86%는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과 휴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원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증 응급진료도 축소가 불가피한데 현장에서는 전쟁보다 무섭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몇 년 전 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70대 A씨. 얼마 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일이 밀렸습니다. 상태는 하루하루 나빠졌고 급기야 하루 전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네, 중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가 그냥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가려고 이 딱 대란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한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B씨도 높아진 진료 문턱에 근심을 토로합니다. 초음파는 의사 부재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5가지는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의사분들도 환자의 그 생명을 자기네들이 선서할 때 그런 우선을 가지고 선서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그나마 현장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줄줄이 사직에 돌입하고 급기야 매주 하루씩 진료를 멈추기로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진료를 축소하면서 응급과 중증, 입원 환자는 받겠다고 했지만 이미 26개 응급실 병상이 모두 찬 것도 모자라 대기 인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경보암 환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 4곳을 찾았지만 끝내 병상을 구하지 못한 보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물론 119를 타고 왔는데도 심정지 환자도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 이게 전쟁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심장 협심증 경과를 보러 경주에서 이른 아침 기차에 오른 홍기영 씨도 오는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특히 심장내과에 오시는 분들 이제 시급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신 환자분들한테는 일단 불안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내가 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도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까지 강타했습니다. 모래 폭풍의 영향으로 수도 아테네 등 그리스 남부 전역에선 하늘과 도시 전체가 주황색으로 물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하라 모래 폭풍은 산화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모래 폭풍이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하라 모래 폭풍은 매년 봄이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남부로 유입되지만 올해의 경우 2018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재작년 해수어 대다수에서 세슘이 1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됐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는 후쿠시마산 농어와 쏨뱅이 등에서 최대 30베크렐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축수산식품 7.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올해도 오염수 방류가 7차례 예정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의 임무명은 BTS, 11개의 위성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는 2027년 군집 위성 체계가 완성되면 더 빨리, 더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어 안보와 재해, 빈틈없는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네온셋 1호는 전지판을 펼쳤을 때 최대 길이 1.8m, 높이 1.2m 크기로 100kg보다 가벼운 위성입니다.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로 500km 고도에서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로 매일 3차례 이상 한반도 지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대형 위성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군집 형태로 더 넓은 지역을 더 촘촘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11대의 위성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른 기존 위성보다는 더 많이 자주 넓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의 변화 탐지 같은 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초소형, 군집 방식과 함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양산형 위성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같은 소형 위성을 여러 대 만들어 개발 비용을 줄이고 다른 위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와 민간기업 세트레가이가 참여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연 것도 이번 위성 발사의 성과로 꼽힙니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고 하는 아이타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초소형 위성은 그 규정, 그 아이타 풀이라고 그쪽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 자력으로 민간에서 순수한 기술로 초소형 위성이지만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모두 11기로 구성되는 초소형 군집 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위성 5기를 동시에 발사해 안정적인 군집 운영과 탑재체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는 2026년 한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값비싼 천연 광물인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려면 고온 고압의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우리 주변 기업인 대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가공했을 때 아름다운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천연 광물 가운데 가장 단단한 광물 중 하나인데다
희소성이 높아 값비싼 보석입니다. 게다가 구리보다도 열을 잘 전달하고 초전도체로도 가공할 수 있어 과학계에서도 쓰임이 큰데 인공적으로 합성하려면 고온 고압 조건이 필수여서 전문 장비와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다이아몬드를 대기압 조건에서 어렵지 않게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먼저 액체 금속인 갈륨에 규소와 철, 니켈을 섞어 가열합니다. 이때 온도를 1025도까지 올리면 액체 합금이 되는데 여기에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메탄 기체를 주입합니다. 그러자 10여 분 만에 액체 합금의 표면에 탄소가 녹아들어가 다이아몬드 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핵을 중심으로 탄소가 점점 붙어 150분 뒤에는 가로 세로 5mm에 두께 약 100마이크로미터인 다이아몬드 필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투과전자 현미경, 2차원 X 해절 분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결정성을 확인하였고, 연구진은 다이아몬드를 더 크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추가 연구와 장비 보강을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ou don't need expensive pieces of equipment to try these syntheses. So virtually any laboratory in the world can try to work with these liquid metals and see if they can get carbon to dissolve inside them and so on. 이번 연구에서 제작된 다이아몬드에는 규소 불순물이 포함됐는데 연구팀은 덕분에 양자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양자 컴퓨터나 양자 센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권위 국제학술제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A16이 2026년 하반기에 생산에 들어간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가 언급한 A16 기술은 1.6나노 공정을 의미합니다. 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에 이은 2027년 1.4나노 양산 계획을 밝혀왔고 삼성전자도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TSMC가 1.6나노 공정을 추가하면서 미세 공정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인텔이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배터리, 충전기까지 미래 기술이 총집합한 전기차 올림픽 현장을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12년 만에 최악의 매출 성적표를 받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주요국들의 보조금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을 앞세워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전시회에서 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별도 과정 없이 매설된 설비 위에 주차만 해도 충전이 이뤄집니다. 유선 충전기와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어 전기차 충전의 가장 큰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휴대폰하고 마찬가지로 선이 없이 자동차를 충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유선 충전 대비해가지고 90에서 95%의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업계도 앞다퉈 미래 기술을 내놨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한 전고체 배터리와 구분 초급속 충전, 20년 이상 긴 수명 등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기술을 뽐냈습니다. 또 더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인 배터리 기술도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중간 단계인 모듈을 생략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니 이제 배터리 셀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팩 대비 더 향상된 제품이고요. 이와 함께 자동차 뒷좌석과 화물칸을 자석을 이용해 쉽게 바꿀 수 있는 미래형 전기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확산 우려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내 전기차 업계는 앞다퉈 미래 기술을 선보이며 보릿고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박전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이번 안보 패키지 입법에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예상과 달리 큰 반발 없이 말을 아꼈는데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문턱을 넘은 안보 관련 입법 중엔 틱톡 강제 매각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장 360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 비중국계에게 넘기지 않으면 미국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This is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Western democracy perhaps faced its greatest tes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보안 우려가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 아래엔 틱톡이 미국 인구의 과반인 1억 7천만 명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정부에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마저 선거용 계정을 텄을 정도입니다. I used to find it hard to talk on the telephone or stand up in front of people and talk. Because people would make fun of it, like this president making fun. 예상과 달리 중국은 큰 반발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你提到的是 TikTok 的问题啊，我们已经清楚表明了中方的原则立场。今天呢，我也没有需要补充的信息。 사실상 틱톡 매각을 불허하겠다는 상무부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틱톡 측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즉시 소송에 나설 태세여서 법 집행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당장 2천억 달러가 넘는 틱톡을 사들일 큰 손이 없다는 점도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입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11조 원 규모의 타이완 무기 지원 법안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以实际行动兑现不支持台独的承诺，停止以任何方式武装台湾。 중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안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기간 담판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 몸살을 앓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장료를 부과합니다. 일단 오는 7월까지 공휴일을 중심으로 29일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처지의 관광 도시들이 베네치아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작년에만 2천만 명이 넘게 방문한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도시 베네치아.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데 많을 땐 하루 1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잡과 소음,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베네치아시가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대상은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5유로, 7천 원 정도를 결제해야 합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고 방문했다가 검사 요원에게 적발되면 최고 300유로, 44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입장료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7월까지입니다. 베네치아시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로 인파를 분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need to safeguard the spaces of the resident, of course, and we need to discourage the arriving on day trippers in some particular days.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는 다른 관광 도시들도 베네치아의 실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관광객 제한을 요구하며 주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과잉 관광 문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No es ningún mensaje contra el turista, sino contra un modelo turístico que no beneficia para nada a la tierra y hay que cambiarlo.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감수한 베네치아의 입장료 실험이 통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관광객 통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21번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로 25개 나라 33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빛을 모으는 새로운 기술로 효율이 1.5배 높아진 태양광 패널입니다.
2년 뒤 양산 가능한 제품으로 기존 태양광 패널 시장을 뒤집을 만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후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밖에도 영농형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방음벽 태양광 모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가 대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25개 나라 33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는 중국. 이번에도 전시에 나선 해외 업체 가운데 90%가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력과 서비스를 무기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20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뒤에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유지보수에서 저희가 특별한 강점이 있고 제품도 지금 품질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시는 전시회를 계기로 국내 태양광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진출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작년에도 한 6억 불 정도의 수출 상담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는 태양광과 수소 분야 국내 유일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수원 화성행궁의 주요 건축물이던 별주와 우화관 복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하게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정조주기 20년째 되던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회갑연 장소인 화성행궁으로 향했습니다. 회갑잔치에서 해경궁 홍씨에겐 70가지 음식이, 정조에겐 20가지 음식이 진상됐습니다. 이 잔치상을 준비했던 임금님 수라청 별주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2019년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발굴 조사하던 중 기적적으로 유적터를 찾아냈습니다. 옛날에 왔을 때는 공사 중이고 화성의 일부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사가 잘 맞춰져서 되게 다시 와보니까 화성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또 옛날에 저기 모형 지도로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양에서 화성행궁에 출자온 관리들이 머물던 우화관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 멋진 자태를 뽐냅니다. 중심 건물 벽대층은 이름의 유래처럼 벽돌로 바닥을 만들었고 지붕에 회를 바르고 용 모양의 장식 규화를 더해 위엄을 높였습니다. 2016년 이곳에 있던 신풍 초등학교가 이전한 뒤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발굴 조사와 설계, 시공을 거쳐서 복원 공사가 약 7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성행궁은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우화관에 수원 공립소학교가 세워지고 1923년 경기 도립병원까지 들어서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1989년 수원 시민들이 중심이 돼 복원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전기를 맞았습니다. 복원 사업은 정조 때의 모습 그대로의 복원을 원칙으로 화성 성역의궤와 정리의궤 등 철저한 문헌 검증에 기초해 진행됐습니다. 수원 화성이 완전체로 복원되면서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사상을 다시 한번 세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는 대한민국 3대 글로벌 축제에 선정된 수원 화성문화제와 연계해 화성행궁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수원 화성행궁이 35년의 복원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우화관은 임금이 백성들의 축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조가 직접 이름을 붙인 곳인데요.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정조의 바람처럼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